유치권의 효력, 의 특징, 성립 요건까지 봤고요. 유치권의 효력. 유치권의 효력은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 이게 효력이죠. 먼저 권리가 6개가 있죠. 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민법에 6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유치권이죠. 유치권. 첫째, 물권이죠. 따라서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하죠. 그래서 건물을 유치하고 있었는데 이 건물이 팔리거나 또는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죠. 경락인에게. 다만 유치권은 반환을 거절하는 거고요. 변제 청구는 별개죠. 그러니까 을은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하여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경락인에게 공사대금을 내놔라 라고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죠. 이건 당연한 거죠. 병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니까 일단 여기 첫 번째죠. 두 번째, 이렇게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한 물건인데 딱 한 놈한테는 주장을 못한다. 우리 대법원이 딱 한 놈한테는 주장을 못한다. 예를 들어 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 채권이 생기고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점유를 하죠. 그 유치권이 성립할 거예요. 자동차 수리 같은 것들은 자동차를 먼저 점유하고 수리가 끝나면 수리비 채권이 생기죠. 자, 채권이 먼저 생기고 점유하던, 점유하고 나서 채권이 생기던 일단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공사가 끝났고 아직 그 건물을 점유하기 전에 요 사이에 건물이 경매 개시가 됐어요. 경매법원에서 경매가 개시가 되면 이 경매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이렇게 목적물이 경매가 개시됐다는 사실이 등기부에 등기가 되면 그 목적물은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압류. 압류라는 건 처분 금지를 말하고요. 처분 금지라는 건 팔아먹지도 못하고 담보권도 설정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니까 건축업자가 큰일 났다. 그 후에 건물을 점유해서 유치권이 성립했다 하더라도 요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만은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유치권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경락인이 내놔 그럼 물건 반환해야 됩니다. 어쨌든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경락인에게 주장 못한다. 두 번째,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경매할 권리가 있어요. 을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경매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지.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고 환가를 위한 경매, 즉 팔아버리기 위한 경매입니다. 그냥 팔아버리기 위한 경매. 그래서 이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인 압박 수단으로 쓰게 됩니다. 경매권.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 환가를 위한 경매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가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갑이 공사대금을 줄 여유가 전혀 없다. 이런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을에게 뭔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 목적물을 감정평가를 거쳐서 법원으로 달려가가지고 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가 갖고요. 채권을 퉁치겠습니다. 즉 목적물의 소유권을 을이 취득함으로써 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가액이 10억, 공사대금이 10억. 가격이 또이니까 차라리 소유권을 을이 취득하고 공사대금을 퉁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렇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서
목적물을 채권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 법원이 그렇게 해라. 그럼 우리 건물 소유권을 가져가게 되고 공사자금을 퉁치게 됩니다. 단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간이변제 충당이란다. 간이변제 충당. 유치권에 있는 아주 독특한 권리죠. 네 번째, 유치권자는 목적물로부터 과실을 수취하여 원본 및 이자에 충당할 수 있는 변제 충당할 수 있는 변제 충당권으로서의 과실 수취권이 있는데 이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유치권자의 의무 중에 324조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대여해서도 안 되고 담보로 제공해서도 안 돼요. 의무예요. 그러니까 뒤집으면 채무자의 승낙을 받으면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 있죠. 승낙을 받으면. 그래서 을이 갑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병에게 임대하여 월세를 1,000만 원을 받아서 이게 과실이죠. 차임. 대표적인 법정 과실이죠. 그거를 원본과 이자에 충당할 수 있는 이런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은 뭐가 전제가 돼? 채무자의 승낙을 받은 사용되어 담보 제공. 이게 전제가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변제 충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섯 번째, 요 의무에 가보면요, 승낙이 없이는 사용되어 담보 제공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이 없이도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 예를 들어서 을이 갑으로부터 주택공사를 도급받았고 주택을 지었어요. 근데 공사대금을 안 주네? 주택을 유치하네? 유치하면서 그 목적물인 주택을 유치하면서 거기 들어가서 살아. 을이. 요게 보존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표적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금방 훼손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주택을 쓸고 닦고 조이고 이게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건축업자가 공사재금 채권에 기초하여 주택을 유치하면서 거주 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니까 채무자 갑의 승낙이 필요 없어. 여기서 승낙을 받지 않고 사용을 했죠. 그죠? 예? 사용하면 이익이 나오죠. 사용이익. 이게 뭐예요? 과실. 이거 수취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과실을 수취하려면 채무자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하니까 그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고 이건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여섯 번째, 유치권자가 목적물에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지출했어. 당연히 상환 청구할 수 있죠. 나아가 요 유치 목적물 자체에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요 비용도 대표적으로 결렬성이 인정되니까 또다시 유치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을이 건물을 유치하면서 이 건물에 별도로 관리 비용이 들어갔어. 을이. 나중에 갑이 공사 대금만을 지급해. 그럼 을은 관리 비용도 내놔라. 또다시 유치할 수 있다. 또 다른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유치권자의 권리가 돼요. 6개. 의무는 2개.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한 의무. 남의 물건이니까 조심조심 다뤄야 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이렇게 되지. 만약에 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는 물건을 돌려달라. 유치권은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 청구라고 되어 있지만 형성권입니다. 일방적인 거예요. 따라서 돌려달라. 그럼 유치권자는 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하고
채무자 승낙을 받아야 승낙 없이는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하는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 청구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유치권 소멸 사유가 나오고요. 물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 목적물의 멸실이 있겠죠. 특히 목적물이 멸실됐는데 가치 변형물이 남아 보상금, 보험금. 이때 그 보상금, 보험금으로부터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없다. 목적물 멸실. 두 번째로 담보물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 채권 소멸이 있죠. 자, 이때 채권 소멸 관해서 326조라는 조문이 하나 있는데요. 을이 목적물을 유치를 해. 그런데 갑에게 공사대금을 청구는 안 해. 을이 건물을 유치만 하고 있고 갑에게 돈 달라 소리를 안 해. 돈 달라 소리를 안 한다는 건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 채권은 소멸시에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을이 목적물을 유치만 하고 있고 따로 갑에게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그 채권은 소멸시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326조에 뭐라고 해놨냐?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326조 조문 이해하셔야 돼.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슨 뜻?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 하더라도 따로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래서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세 번째가 유치권 특유의 소멸 사유라고 세 가지가 있죠. 첫째, 의무 위반을 이유하는 유치권 소멸 청구. 유치권에만 있어요. 의무 위반을 이유한 유치권 소멸 청구. 두 번째, 상당한 다른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 상당한 다른 담보. 을이 받아야 될 공사대금이 100만 원인데 건물은 10억짜리. 100만 원 때문에 10억짜리를 을이 유치하고 있으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좀 열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갑은 다른 담보, 을이 받을 채권 100만 원에 상응하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당연히 이때 상당하는 저 건물 가액인 10억에 상당하는 담보가 아니라 을의 채권에게 상당한 담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갑은 적어도 100만 원 정도 상응하는 담보를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갑이 뭘 갖고 온다 그랬죠? 3,000원짜리 닭을 가져온다. 닭. 뭘 가져온다고? 닭. 그럼 을은 뭐 할 수 있다고? 닥쳐. 거절할 수가 있어요. 거절할. 다시 말해서 갑이 제공하는 상당한 담보에 대해서만큼은 유치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갑이 상당하지 않은 걸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을은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유치권 소멸 청구권은 일방적인 형성권이지만 상당한 담보 제공한 유치권 소멸 청구권은 적어도 그 담보 제공에 대해서 유치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니까 이건 형성권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담보는 꼭 물건 아니어도 돼요. 갑이 병을 질질 끌고 왔고 사람을 담보로 제공해도 돼요. 이 사람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게 뭐예요? 보증. 예? 보증인을 데려와서 뭐라고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담보는 물적 담보, 인적 담보를 불문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번, 2번 묶어가지고 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건 아니고 상당한 담보가 제공됐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소멸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유치권 소멸 청구라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해요. 그래야 소멸합니다. 세 번째가 점유상실. 점유는 유치권의 존속요건이니까 당연히 유치권자가 점유물을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을 소멸하겠지. 그런데 이 점유상실 중에 침탈에 의한 상실의 경우에는 204조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했는데 그 점유 상실이
침탈에 의한 상실의 경우에는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유치물 반환 청구는 안 되죠. 물권적 청구는 없다 그랬어요.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았던 걸로 됩니다. 여기까지. 이게 다예요, 유치권. 373페이지. 유치권의 효력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인도 거절권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에 판례는요, 건물 점유자가 라고 돼 있죠. 임차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건물 점유 중 비용을 상환받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해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어. 근데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비용을 안 돌려줘. 그럼 건물 유치할 수 있죠. 그 유치하면서 기존의 목적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도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에요. 이것도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봐요. 그러니까 채무자인 임대인 승낙 없이 사용할 수 있지. 단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승낙 없이 사용했으니까. 그리고 판례고요.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넘깁니다. 다음 페이지 322조 1항 경매권, 2항 간이변제 충당권. 특히 간이변제 충당권 요건 4개, 정당한 이유, 감정평가, 법원에 청구,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 요건 4개, 정당한 이유, 감정평가, 법원에 청구,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 동그라미 1번 경매권의 기억. 동그라미 2번 간이변제 충당 별제권은 안 봐도 되고, 맨 밑에 과실수칙 조문 확인하시고요. 오른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소유자의 동의 얻어 임대하여 받는 차임 대표적인 과실이죠. 비용 상환 청구,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유치권자 의무 1항 2항 이게 의무죠. 3항이 유치권 소멸 청구죠. 의무가 2개가 있고 위반하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다시 나왔죠.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부동산 임차인이 비용에 기초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그 목적물을 계속 사용하는 것. 무슨 사용? 보존에 필요한 사용. 또 주택 건축업자가 공사대금에 기초해서 유치하면서 그 주택에 거주 사용하는 것. 이런 게 뭐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다. 다만 동그라미 3번. 승낙 없이 사용했으니까 과실수칙 못한다.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라. 위반의 효과가 있고요. 마지막 326조 소멸.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 시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른쪽 양가로 위에 동그라미 1번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소멸 청구. 동그라미 2번 다른 담보 제공에 한 유치권 소멸 청구. 327조 밑에 기억.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3번 점유의 상실. 그 정도. 이게 유치권. 내용 단촐합니다. 유치권은 뭐 복잡한 게 별로 없어요. 외울 것만 몇 개 있습니다. 2문제 나오니까 정확하게 숙지해서 맞춰주셔야 돼요. 저당권 아주 중요하죠. 뭐냐 도대체 이게. 갑이 은행 가갖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요. 1억을 은행이 빌려주고 갑은 101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 이름으로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때 이 저당권. 잘 보세요. 은행은 101호를 점유하지 않아. 이게 저당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을은 갑소유 101호 담보물을 점유하지 않아. 점유하지 않고요. 이 101호의 교환가치, 즉 경매대가를 관념적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지배합니다. 머릿속으로 지배한다는 건 이런 거죠. 을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을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101호를 경매를 넣어서 채권을 회수해야지 라는 을의 생각.
이걸 뭐라 부른다? 관념적 지배 이렇게 불러요. 그런 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관념적 지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관념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가 갑이 돈을 안 갚으면 경매를 넣어서 채권 회수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실제로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다 그랬어요. 어떻게? 임의 경매 넣어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랬어요. 요거를 저당이라 부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요거를 저당이라 부르자. 라고 학자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권리로 인정하자 저당권. 이렇게 된 거죠. 특징이 뭐예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 게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지. 따라서 등기 등을 통해서 반드시 공시해야 돼. 등기 등을 통해서 반드시 공시해야 돼. 그래서 등기 등록이 가능한 것만 저당권의 객체가 돼. 그래서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는 딱 4개.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민법상. 이런 것들이 저당권의 기본이 되는 특징이야. 99%의 약정 담보물권이단 말이죠. 이런 저당권을 어떻게 취득하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99% 법률행위, 즉 계약을 통해서 성립한다. 물론 상속 등을 통한 취득도 있을 수 있고 법정 저당권이란 것도 극히 일부 있어요. 있지만 99% 이상 법률행위, 즉 약정을 통해 성립하는데 이때 법률행위가 두 개. 일단 은행 가서 돈부터 빌리죠. 소비대차 계약. 그리고 저 목적물에 대해서 담보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하겠지. 부동산 물권이고 범죄니까 등기해야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 성립하는 거예요. 소비대차 계약 플러스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 계약이 2개예요. 이때 은행 가는 주된 목적이 뭐예요? 은행 가는 주된 목적이 돈 빌리는 거죠. 이게 주된 계약, 이게 종된 계약 이렇게 되겠죠. 주종의 관계가 있게 돼요. 계약을 2개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 돈 빌리는 사람, 채무자겠죠. 또는 차주, 돈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 대주. 요게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됐고요.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설정자와 저당권자 이렇게 되겠죠. 설정자와 저당권자. 여기서 채권자가 을이라면 저당권자로 등기되는 자도 을이어야 되죠. 부종성 때문에. 만약에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병이 저당권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얘는 채권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등기는 무효 이렇게 되겠죠. 단 예외. 채무자, 채권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합의가 있고 이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경우. 자, 이게 어렵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얘가 채권자로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돈은 법인이 빌려줬는데 돈은 법인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 대표 개인 이름으로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돈 받으러 누가 돌아다녀요? 병이. 그죠? 법인이 돈 받으러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병이 채권자로 보인단 말이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거를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이 되는 경우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당사자 간의 합의 플러스 귀속 하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 제3자 명의 담보권 등기도 유효하다. 예외죠, 예외. 그 다음에 설정자는 이 담보물의 소유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돈을 빌리는데 101호도 갑소유. 그럼 설정자는 채무자가 됩니다. 반면에 갑이 돈을 빌리는데 101호는 부인 병소유, 정소유. 그럼 이 부인이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부인은 채무자가 아닌데 담보를 제공했죠. 물상보증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이렇게 됩니다.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당사자 기억해야 돼요. 채권. 보통은 금전 채권이지만 반드시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다. 장래 발생하는 채권도 미리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다. 채권 일부를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다. 1억을 빌려주면서 5천만 원만. 채권 여러 개를 묶을 수도 있다. 을이 채권을 3개 갖고 있는데 액수가 커졌어. 3개를 묶어서 하나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도 있다. 채무자 여럿을 하나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도 있다. 정이 갑에게도 돈 빌려줬어. 병에게도 을에게도 돈 빌려줬어. 병에게도 돈 빌려서 정이 갑에게도 채권을 갖고 있고 을에게도 갖고 있고 병에도 갖고 있을 때 갑이 제공한 담보물에다가 합의를 통해서 저당권 하나 설정한 다음에 갑에 대한 채권뿐만 아니라 을, 병에 대한 채권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 여럿을 묶어서 하나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도 있고요. 채권자 여럿을 묶을 수도 있더라. 을이 갑에게 돈 빌려줬다. 병도 빌려줬다. 정도 빌려줬다. 그리고 합의 담보를 제공했다. 원래는 각각 저당권 설정하면 되죠. 그죠? 저당권자 을, 저당권자 병, 저당권자 정 이렇게. 그런데 모여가지고 합의를 통해서 저당권을 하나만 설정하고 을, 병, 정이 각 채권액의 비율로 똑같이 1억씩이다.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하나의 저당권을 준공유할 수도 있다. 지난주에 공유라는 것은 소유권 하나를 나눠 갖고 있는 거죠. 반면에 준공유는 소유권 아닌 다른 권리 하나를 나눠 갖고 있는 이런 걸 준공유로 한다. 그래서 수인의 채권자가 하나의 저당권을 채권액의 비율로 뭐 할 수 있다? 준공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이 채권, 저당권 취득과 관련된 거죠. 객체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 저당권의 효력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임의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건 4가지. 여기 중요하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라고 해가지고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목적물의 범위 2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목적물의 범위는 공통적으로 이 목적물이 경매가 되었을 때 무엇을 얼마까지 우선 변제받는가? 경락인은 어디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기 각각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목적물의 범위가 되고요. 그 중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360조에서 저당권자는 경매대가로부터 원본 빌려준 거, 약정이자 다 배당받는다. 그 다음에 위약금이라고 해서요. 당사자가 돈 빌리는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합니다. 갑이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붙는 건 당연하고 플러스 따로 갑은 1,000만 원 배상한다, 2천만 원 배상한다 같이 이렇게 돈을 제때 갚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위약금 특약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 이 특약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요것도 배당이 된다. 네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체이자, 이걸 지연배상이라고 하는데요. 조문에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이렇게 해요. 손해배상. 이거는 당연히 돈 갚을 날짜에 안 갚으면 채권자에게는 당연히 손해가 생긴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연체이자를 말합니다. 이건 당연히 등기 없이도 배당을 해주는데 다만 요 놈은 다 배당해 주는 게 아니라 원본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만 배당을 해줍니다. 즉 연체자는 1년분만 우선 변제를 받아요. 마지막으로 저당권 실행 비용 5가지를 후순위 권리주마다 우선해서 배당을 해줍니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입니다. 목적물의 범위. 일단 목적물은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이겠죠. 이때 토지와 건물은 우리 민법상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당연히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에만 미치고 따라서 토지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토지 소유권만 취득하겠지.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만 미치니까 건물이 경매되면 경락인은 건물 소유권만 취득할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 토지 건물의 부합물,
종물. 여기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고 있더라. 부합물 종물. 자, 먼저 부합물은 토지 건물의 일부 구성 부분이 된 물건. 주유소 지하에 매립된 유류 저장 탱크, 주유소 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부합물. 대표적인. 당연히 여기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두 번째, 요 부합물 관해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 꼭 기억해야 되죠. 갑소유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증축이 되었고 증축 부분이 기존권에 부합이 되었을 때 저당권이라는 건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미치니까 경매번이 설령 이걸 누락했다 하더라도 경락에는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세 번째, 이 부합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부합물이든 설정 이후 부합물이든 묻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부합물 한 세 가지인 거죠. 종물은 토지 건물과는 독립한 물건인데 그 토지 건물의 일상 용도에 꼭 필요한 물건, 이게 종물이 됩니다. 일상 용도 꼭 필요. 주유소 주유기, 대표적인 종물이 됩니다. 주유소 주유기. 거기에도 효력이 미친다. 거기에도. 이때 종물도 저당권 설정 전후를 묻지 않는다. 세 번째, 종된 권리에 확장된다. 종된 권리. 즉 갑소유 건물이 땅이 있고 을소유 건물이 있고 을이 땅에 지상권을 갖고 있었는데 을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이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건물이 경매되면 경락인은 지상권도 취득한다. 동된 권리. 갑이 갖고 있던 101호 아파트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갑이 땅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지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전유 부분을 경락받은 사람은 전유 부분 소유권, 구분 소유권뿐만 아니라 대지 사용권도 취득한다. 종된 권리 확대. 이 부합물 종물에도 미친다라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합의로 처음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부합물 종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약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 목적물 첫 번째. 두 번째로 목적물이 멸실훼손 공용징수됐다. 그럼 저당권자는 더 이상 그 목적물로부터는 채권을 회수할 수가 없게 된다. 갑소유 땅에 을이 저당권을 갖고 있었는데 땅이 수용이 되어버렸다. 그럼 더 이상 을은 땅으로부터는 채권을 회수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 소용된 땅의 가치 변형물인 보상금이라든가 갑이 대신 받은 대토라든가 여기에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걸 물상대비를 한다. 자, 여기서 을은 땅이 수용돼서 보상금이나 대토가 나왔을 때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물상대비가 인정되는가? 그런 건 아니다. 을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물상대위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자, 어떻게? 두 가지. 보상금이 갑에게 지급이 되기 전에 갑에게 지급이 되어버리면 갑의 일반 재산과 섞여버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하거나 압류 또는 갑이 수용되고 남은 대토가 경매가 될 때 그 경매법원을 쫓아서 나도 배당해 주세요. 배당을 요구하는 방법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해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갑에게 지급이 되기 전에 대토가 경매될 때 배당 요구 종기까지 법원에다 배당을 요구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끝나는 날까지 이렇게 지급 전 압류 등을 통해서 배당 요구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물상대위권 행사해라. 여기서 요 압류는 보상금 지급 금지 명령을 말하는데요. 꼭 의리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에 의하여 압류가 되어 있다면 을은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물상대위권 행사해라. 과실의 저당권 효력이 미치냐?
갑소유 사과 과수원이 있고 사과나무가 1000그루가 있고 그걸 갑이 임목 등기를 했고 을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사과나무 임목에다가 저당권을 갖고 있는데 갑이 사과를 수확한다. 그게 뭐다? 과실. 이 과실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냐 원칙 안 미친다. 목적물 과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을이 경매를 개시하여 목적물이 압류가 됐다면 그 압류의 효력은 과실이 더 미친다. 압류. 그래서 저당권 효력이 과실에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요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된 두 가지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효력입니다. 두 번째 366조 365조 366조는 지난주에 봤죠.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즉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법정상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어요. 이 366조 법정상권이 인정되려면 꼭 기억해야 될 요건이 있었죠. 저당권 설정 당시 그때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이게 대원칙이지. 그러니까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먼저 되고 나서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을 때는 설령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법정사건은 인정되지 않으니까 건물이 철거가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일괄 경매권이라는 걸 인정해 주자. 토지 저당권자의 토지 건물 일괄 경매권이라는 걸 인정해 주자. 토지 저당권자의 토지 건물 일괄 경매권. 건물 없는 대지에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까지 함께 경매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일괄 경매권이라 한다. 요건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이 설정될 것. 예?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이 설정될 것. 두 번째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을 것. 건물을 설정자가 지어서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을 것. 또는 설정자로부터 지상권을 설정받은 용익물권자가 건물을 지었어. 제3자가 건물을 지었어.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갑소유일 것. 소유권이 갑에게 귀속되어 있을 것. 설정자에게 귀속이 되어 있을 것. 둘 중에 하나.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갑이 건물을 지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거나 제3자가 건물을 지었지만 그 소유권이 갑에게 귀속이 되었거나 그러면 갑이 지어서 건물을 제3자에게 판 경우 제3자가 지어서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때는 일괄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요건. 효과. 권리일 뿐 의무는 아니다. 일괄 경매권, 권리. 따라서 을은 건물만, 땅만 경매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일괄 경매를 하게 되면 경매법원은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매각 허가해야 돼요. 동일인에게.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효과 두 개. 기억하시면 돼요. 요 정도. 단독으로 잘 나와요. 360. 최근에 아주 잘 나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죠. 네 번째,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라는 놈이 있다. 갑소유 101호 3억짜리. 을이 1억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갖고 있다. 이 101호를 갑이 병한테 팔았다.
그래서 병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다. 그런데 병과 갑사의 대금을 어떻게 지급하기로 했는가? 일단 1억 채무를 병이 인수하지 않고 3억을 다 지급을 하고 갑은 1억을 갚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다. 이렇게. 그래서 병이 갑의 말을 믿고 갑에게 대금 3억을 다 지급했는데 갑이 1억을 안 갚았다. 그래서 을이 저 101호를 경매를 넣는다. 그럼 병은 대금을 다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상실하게 됐죠, 지금. 이런 애들을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로 하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채, 그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 딱 세 사람.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 주로 이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문제가 되고요. 어쨌든 요 세놈, 요 놈을 제3취득자라 하고 대금을 다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다.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첫째,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원래 목적물이 경매 때 소유자는 경락받을 수가 없어. 경매 참가가 제한이 돼. 그런데 얘는 돼.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채무를 인수했어요, 안 했어요? 갑이 을에게 갚아야 1억 채무 인수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럼 병은 돈을 갚을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 변제 의무 없어. 변제 의무가 없고 변제권이 있어. 왜? 이게 왜 권리냐? 저기 360조 1년이 적용이 돼, 얘한테. 갑이 을에게 3년을 연체했어. 갑은 연체자 3년분을 다 갚아야 돼. 그런데 병은 1년분만 갚을 권리. 그래서 변제권이 됩니다. 변제권. 당연히 이 변제는 변제기 후 변제. 변제기 전에는 안 돼. 또 변제기 후라면 갑의 의사에 반해서도 갑이 갚지 말라 그래도 변제할 수 있다. 그렇게 병이 갑 대신 돈을 갚았어. 갑에게 찾아가겠지. 내가 네 대신 1억을 갚았으니 나한테 갚아라. 이걸 구상권이라고 해. 이렇게 변제권과 구상권이 인정된다. 변제권, 구상권. 세 번째, 병이 101호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즉 제3취득자가 된 후에 이 101호에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를 새로 싹 했어. 그 비용. 목적물 경매 대가로부터 영순위로 배당받는다. 최우선하여 배당받는다. 이렇게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목적물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를 보호하고 있더라. 다섯 번째, 저당권 침해된 경우에 그 구제, 보호 방법. 갑이 한 그루당 1억의 값어치가 있는 5그루 나무를 임목 등기를 하고 을로부터 3억을 빌리면서 그 임목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다. 당연히 을은 갑이 3억을 갚지 않으면 이 임목을 경매에 넣어서 3억을 회수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두 그루가 벼락을 맞아서 홀랑 다 타버렸거나 갑이 두 그루를 몰래 뽑아서 내다 팔았거나 그러면 남아있는 담보가치가 3억으로 쪼그라들지요. 그죠? 요거를 저당권 침해란다. 담보가치의 감소. 저 나무 가격이 원래는 1억짜리였는데 경제사정이 안 좋아져가지고 나무 가격이 8천만 원으로 하락을 했어. 그럼 전체 담보가치가 5억에서 4억으로 쪼그라들었죠. 이건 저당권 침해가 아니에요. 이거는 가격 변동에서 담보가치가 하락하는 건 저당권 침해가 아니고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전체적으로 값어치가 감소하는 불가항력적 또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담보가치가 감소하는 이런 걸 저당권 침해라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당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 저당권자는 일단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권은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당권이 침해되었을 때 저당권자는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만 청구할 수 있을 뿐 반환 청구권 인정이 된다. 그래서 갑이 나무 두 그루를 뽑아가지고 반출을 했다. 이때 을은 나에게 반환하라 이런 청구를 할 수가 없고 원래 장소에 원상 복구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상 복구가 방해 제거 청구예요. 이렇게 저당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침해 원인을 불문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침해가 됐든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든 불문하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권. 두 번째, 갑이 세 그루를 뽑아다 팔아먹었다. 남아있는 게 2억이다. 채권 3억을 다 변제받을 수가 없더라. 이렇게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으며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저당권자는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자, 여기서 손해의 뜻. 남아있는 잔존가치만으로는 채권을 전부 회수할 수 없는 상태. 갑이 한 그루만 뽑아서 팔아먹었어. 그럼 남아있는 게 4억이죠? 충분히 3억 다 받을 수 있지? 그럼 이건 손해가 아니야. 남아있는 잔존가치만으로는 채권을 전부 회수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손해가 됩니다. 이렇게 손해가 있으면 굳이 저당권 실행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손해액을 계산해서 바로 청구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여기는 조심하셔야 돼. 침해자가 저당권 설정자인 경우. 침해자가 누구인 경우?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이럴 때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 있다. 나무를 세 그루 갖다 심어라. 원상에 복구해라. 이게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됩니다. 자,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침해자가 저당권 설정자. 여기. 자, 네 번째는요. 침해자가 딱 채무자인 경우. 왜냐?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 388조에 보면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채무자가 담보를 감소, 손상, 멸실하게 한 때와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그 채무자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변제 기한이 아직 3년이 남았어도 그 3년에 나눠서 갚아야 될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갚아야 돼. 기한 이익 상실 이퀄 즉시 변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물상보증인 한데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는 기한이익이 상실됐으니까 저당권자는 뭐 할 수 있다?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침해자가 설정자고요. 이건 침해자가 딱 채무자인 경우예요. 어쨌든 저당권이 침해되면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 즉시 변제 청구권 따위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채무자가 침해했는데 세 그루를 뽑아서 팔아먹었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담보물 보충 청구할 수 있죠? 즉시 변제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권리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이 담보물 보충 청구권과 즉시 변제 청구는요, 상극이에요. 왜? 담보물 보충을 청구한다는 건 뭐예요? 변제기까지 기다려 주겠다는 거야. 그죠? 야, 네가 담보물만 보충하면 나 변제까지 기다려 주겠다. 이런 뜻이야. 반면에 즉시 변제 청구는 못 기다린단 말이야. 지금 당장 갚으라야. 그러니까 당연히 담보물 보충 청구권과 즉시 변제 청구권 병존할 수가 없어요. 기다려 줄게 앤드 못 기다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담보물 보충을 청구한 경우에는 즉시 변제를 청구를 못하고 즉시 변제를 청구한 경우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를 못해요. 두 가지는.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도 생각해 보세요. 세 그루를 갖다 도로 원상에 복구하라. 복구했어, 갑이. 그럼 5억으로 회복했죠. 그럼 손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담보물 보충 청구한 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요. 그런데 을이 즉시 갚아라.
즉시가 팔아. 이때 나무색으로 갖다 심어놨어, 안 심어놨어? 심어놨어, 안 심어놨어요? 안 심어놨지. 즉시가 팔아 그랬는데 뭘 심어? 예? 즉시가 팔아. 그러면 나무는 여전히 두 그루 남은 거야. 여전히 손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담보물 보충을 청구했을 때는 즉시변제 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해요. 근데 즉시변제를 청구했을 때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진 못하지만 뭐는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즉시변제를 청구했을 때는 안 갖다 심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무는 여전히 두 그루가 있어. 받을 건 3억인데 손해는 여전히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네 가지. 범위 365, 제3취득자, 저당권 침해 구제. 네 가지.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 저당권에서. 여기까지가 저당권의 효력. 다섯 번째, 저당권의 변동, 취득, 변경, 소멸. 취득은 아까 받고, 소멸은 채권 소멸하면 소멸하니까 별거 없고, 변경이 문제인데, 변경 중에서 주체의 변경, 저당권자의 변경, 갑소유 101호가 있다, 의리 가백에 1억 채권이 있다, 101호의 저당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의리 돈이 필요하다. 부득 이거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게 변경. 자, 팔 때 저당권만 파는 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저당권만 양도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하고 같이 양도하는 거예요. 같이 팔아먹는 거예요. 의리 가베디에서 갖고 있는 1억 채권과 엔드 저당권을 같이 파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을은 저당권 양도하고 채권도 양도하죠. 요거를 저당권이 붙어있다 해서 저당권 부채권이라고 해요. 이것도 양도를 해. 자, 여기서 채권 양도. 나중에 병이 갑한테 가가지고 돈 갚아라 그러면 갑은 뭐라 그럴까요? 병이 갑한테 가가지고, 자, 여러분이 갑이야. 여러분은 누구한테 돈 빌렸어요? 여러분이 갑, 을한테 빌렸죠? 근데 나중에 병이 와가지고 돈 갚으래.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럴까? 뉘신지. 뭐라 그런다고요? 뉘신지.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뭐 해야 돼? 알려줘야지. 통지. 의리 가백에 야, 나중에 병한테 돈 갚아. 이렇게 통지를 해야 병은 가백에 채권을 주장, 즉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가백에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병이 돈 내나 채권을 행사하더라도 갑은 뭐라 그런다? 뉘신지. 돈 안 준단 말이죠. 채권 양도 통지는 가백에 통지하라. 통지. 그래야 병은 가백에 채권을 주장할 수 있다. 두 번째. 요거 부동산 물건이죠? 그죠? 법률행위지? 등기해야지. 이때 을의 저당권이 등기 순위번호가 2번으로 돼 있어. 얘 3번으로 이전 등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저당권은 순위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2의 1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를 했죠. 부기등기로. 이렇게 등기를 이전해야 병은 뭐 해요? 저당권 취득. 그죠? 그죠? 자, 시험 지문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저당권 및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채권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저당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나와요. OX. X죠? 통지로 저당권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통지는 저당권이 아니라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고요.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부기등기로 이전등기 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저당권 및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했을 때
저당권 부기 등기로 이전 등기하면 폐항할 수 있다. 이것도 X. 예? 아니, 제가 일부러 이렇게 위아래로 나눠서 써놓은 거예요. 헷갈리실까봐. 예? 지금 시험에 나온 걸 말씀드렸어. 틀린 지문으로 통지하면 저당권 취득 X,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X. 예? 받아들여져? 받아들여야지 어떡할 거예요? 통지는 병이 갑에게 채권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이고 이전 등기는 병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지하면 저당권 취득한다는 틀린 지문이고 등기하면 주장할 수 있다도 틀린 지문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구별 꼭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자, 이 상태에서 갑이 나중에 병한테 돈을 갚아. 그럼 저당권 소멸하죠? 말소 등기해야 소멸해요? 그냥 소멸해? 그냥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 상태에서 얘가 말소를 안 하고 있어. 그럼 말소 청구해야지. 그럼 누구한테 말소 청구해야 돼? 을한테, 병한테. 병한테. 누구한테 말소 청구? 병한테. 양수인에게 말소 청구.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양수인은 부기등기가 돼 있죠? 등기를 보면요.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돼 있고 그게 부기등기로 병에게 이전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양수인은 설정 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 명의냐. 그러니까 갑이 양수인한테 부기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거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니야.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해. 갑이 양수인을 상대로 을의 이름으로 된 요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해요. 그래서 요게 말소되면 요것도 말소 이렇게 됩니다. 양수인을 상대로 부기 등기 말소 등기 청구가 아니라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예? 그 정도 기억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저당권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수 저당권이 두 개가 나와요. 공동 저당과 근저당. 둘 다 안 봅니다. 요거 5월달 가서 마지막으로 보고요. 공동저당 끝내 안 봅니다. 공동저당은 문제풀이 가서 문제만 몇 개 풀 거예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근저당권은 5월달에. 그래서 일단 일반 기본적인 저당권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셔야 돼요. 378페이지. 356조 조문 밑에 6줄 쫙. 법적 성질 양가로 이에 동그라미 1, 3. 다음 페이지 저당권의 성립 양가로 1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기억의 원칙과 니은의 예외. 니은의 예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 둘, 셋. 끝. 세 번째 끝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 채무자, 제3자세 합의가 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렇게 키워드로 생각하죠. 설정 등기가 있죠. 뭐 등기 사항이 쭉 나오죠. 얘는 건 여러분들 뭐 등기법에서 보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은 우리가 등기법, 저기 앞부분 등기에서 봤죠.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면 회복 등기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 저당권이 불법 말소가 됐고 회복 등기하기 전에 목적물이 경매가 돼버렸어. 그러면 이 저당권은요. 설령 회복 등기가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경매를 통해서 소멸할 운명이지. 그러니까 회복 등기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동그라미 2번. 저당권의 객체 잠안 올 때 읽어보시기 동그라미 1번은 기억하자. 민법이 정한 거. 다음 페이지 4번 동그라미 1 금전 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쭉 내려서 동그라미 2번 일부 되고 여러 개 된다. 3번 장래 발생 채권도 된다.
맨 밑에 360조. 그리고 오른쪽 표에 위약금과 지연배상. 위약금과 지연배상 기억하자. 목적물의 범위 358조 부합물 종물. 359조 압류 후에는 과실에도 저당권 해립니다. 압류 후, 목적물 압류 후.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압류 전에는 과실에는 저당권 해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조문 확인하고 밑에 동그라미 1. 다음 페이지 판례 1, 2, 3. 과실됐고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365조 일괄 경매권이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기억의 요건 A, B. 니은의 효과 A, B. 다음 페이지 물상대의가 나왔네요. 4번의 기억. 쭉 내려가 디귿. 자, 물상대의는 특히요, 수용의 경우에는 니은, 강제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만 물상대의 할 수 있고요. 협의 수용 보상금에는 안 됩니다. 협의 수용은 우리 대법원이 매매 계약으로 봐요. 따라서 협의 수용 보상금은 매매 대금에 불과하고요. 여기에는 물상대의가 안 됩니다. 우선 변제 효력은 됐고요. 388페이지 가면 제3취득자의 지위가 나와 있습니다. 의의가 있고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변제권 있죠. 그 364조 밑으로 5번째 줄 가면요. 1년분만 변제하면 충분하다. 권리죠, 권리. 갑이 3년, 4년 연체했다 하더라도 1년분만 변제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제3취득자가요. 제가 소유권 취득한 사람, 지상권 취득한 사람, 전세권 취득한 사람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 101호에 1번 저당권자 을이 있었고 2번 저당권자 병이 있었는데 이 후순위 권리자가 여기 보세요. 후순위 권리자가 얘한테 돈을 갚고 나도 제3취득자다라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어요. 얘 제3취득자야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기억.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쪽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므로 설령 후순위 저당권자가 돈을 갚았다 하더라도 그 선순위 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제3취득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 이렇게 되죠. 맨 밑에 비용상환청권 있죠. 이런 것들로 보호를 받는다. 4번에 저당권 침해가 있죠. 양가로일. 양가로일 첫 번째 물권적 청구권. 6번째 줄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된다. 판례 밑에 동그라미 2. 그 가운데 있는 판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을이 갑이 나무를 뽑아서 반출했을 때 을은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원래 장소로 원상 복구는 청구할 수 있다. 그게 방해 제거 청구예요. 오른쪽 맨 위에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있고 4번에 즉시 변제 청구권이 있는데 특히 세 번째 줄 즉시 변제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으나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안 된다. 그 내용. 다음 페이지 저당권의 변동, 특히 처분 361조 저당권만 팔아먹는 건 절대로 안 된다.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여기 이거 말하는 거야. 저당권 및 저당권 채권을 양도 양수해서 이거 상식적으로요. 이 양도 양수 합의는 을하고 병만 하고 있으면 되죠. 계약 당사자가 을하고 병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얘의 합의 받아야 돼요? 받을 필요 없어요? 갑의 합의 받을 필요 없지. 그거야 동그라미 2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당권 양도 물권적 합의는 양도 양수 당사자 사이만 있으면 충분하고 채무자 사이에서까지 합의는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얘한테만 뭐만 하면 된다. 그 밑에 통지만 하면 대항할 수 있다. 통지만 하면 대항할 수 있다. 3번은 뭘까요?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여기 잠깐만요. 이 상태에서 갑이 얘한테 돈을 갚아버려요. 그럼 저당권 소멸하죠. 근데 저당권 등기가 말소가 안 돼 있어. 그 상태에서 넘겼어. 병 저당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지. 왜 못해? 등기엔 공신력 인정 안 되니까. 예?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갑이 이렇게 돈을 갚아. 그럼 저당권 소멸해. 근데 등기는 아직 말소가 안 되고 있어. 무효등기죠. 그거를 병한테 넘겼어.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게 3번. 아무것도 아니에요. 등기의 공신력 인정 안 되니까. 동그라미 3번. 밑에 369조 마지막 채권 소멸하면 뭐도 소멸한다? 저당권도 소멸한다. 그 정도. 오늘 담보물권은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민트법 3개 교재 체크 좀 해드리겠습니다.